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형 디지털 경제의 시금석이 될 거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기관의 협력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결정될 거고요.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주의의 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사회의 혈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문명의 예측자들 저자 박한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알트코인은 가능성을 시험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활용성을 확장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지칭을 하고 있죠.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수만 종의 알트코인이 존재합니다. 각각 고유한 기술적 특성이 있죠. 그리고 또 사용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금융 이런 것들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금 같은 이런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를 얘기를 하는데요. 테더, USDC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기능성을 실험하는 혁신의 장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경제 활동에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실용적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알트코인은 기술적 실험성과 다양성,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과 실용성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트코인은 각자의 생태계와 사용 사례를 개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디파이 플랫폼, 국제 송금 등 이런 것 등에서 안정적인 기반 통화 역할을 담당하면서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폭등세를 보이는 때가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과 불장의 차이가 있을까요? 불장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하는 시기고요. 비트코인이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코인이 같이 상승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다든가,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든가, 그리고 규제가 명확하게 뭔가 들어선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주요 동력이 되겠죠.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고요. 알트코인 시즌은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할 때 투자자들이 이제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이제 발생이 되죠. 그리고 불장은 보통 한 1, 2년 정도 지속되는 장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은 불장 내에서 몇 주 정도 또는 몇 달간 나타나는 단기적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알트코인 시즌은 이제 불장의 중후반부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은 이제 이렇게 밀물과 같죠. 근데 알트코인 시즌은 그 위에 파도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타려면은 이 밀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아서 헤이즈가 주목한 AID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코인들 어떻게 보시나요? AI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융합되고 하는 것은 향후 핵심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컴퓨팅 파워 공유한다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거래, AI 모델 학습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여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술적 구현과 사용 사례가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은 단순한 이런 테마 투자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DeFi는 실물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통신, 에너지, 센서, 네트워크 같은 물리적 자산을 토큰화해서 분산 운영하는 이제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가치가 있을 거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T, USDC 이런 것들을 넘어서 다양한 법정화폐하고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글로벌 결제와 디파이 생태계 핵심 요소죠. 그래서 요와 같은 테마는 유행이죠. 근데 쓰임은 생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쓰이는 코인이 결국엔 살아남는 이제 시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채택해서
쓰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채택해서 쓰는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목할 알트코인 종목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코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아발란체 뭐 이런 것들이 뭐 여전히 중심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고 뭐 다양한 뭐 디앱, 디파이 뭐 이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량이나 뭐 개발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보다는 실제 사용량, 노드 분산도, 개발자 수, 그리고 거래량 뭐 이런 것들 실적 지표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케팅이 아닌 실제 뭐 기능과 그리고 이제 채택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죠. 이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뭐 TVL 뭐 이런 것들, 거래량, 수수료 수익 뭐 이런 것들 실질적인 지표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장기적으로 유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와 지속적 개발 활동이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GitHub의 활동, 그리고 개발자 수, 그리고 업데이트 빈도, 뭐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 있죠. 이름이 아니라 기능을 봐야 되고 종목이 아니라 구조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주목해서 볼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나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뭐 테더 또는 USDC죠. 그러니까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뭐 송금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디지털 금융의 뭐 100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것들이 디파이 생태계의 뭐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합니다. 법 제도와 신뢰 구축이 이제 관건인데 한국형 디지털 경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겠죠. 금융주권 차원에서도 뭐 중요한 실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정부 규제와 뭐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투명한 준비금 공개도 해야 되고 정기적인 뭐 감사도 해야 되고 뭐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이 뭐 실제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규제 명확성이 시장 발전의 뭐 전제 조건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뭐 성공하려면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원활한 뭐 연결이 필요하고요. 은행 계좌 뭐 연동을 한다든가 실시간 환전, 결제 시스템 통합 등의 뭐 실용성을 좌우하고요. 이는 기술보다는 뭐 제도적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뭐 혈관과도 같고요. 원화 스테이블은 금융주권의 뭐 실험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한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은 담보 자산의 투명성인데요. 발행자가 실제로 뭐 1대1 비율로 법정화폐나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뭐 감사를 받고 있는지 뭐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준비금 뭐 구성과 뭐 보관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런 코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기관의 신뢰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발행사의 재무 상태, 뭐 규제 준수 의무, 경영진의 투명성 등을 뭐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죠. 중화된 구조의 특성상 뭐 발행사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USDT나 USDC 뭐 이런 것들에서 발생한 뭐 디패깅 뭐 그런 사례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뭐 않습니다. 시장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뭐 1달러를 유지 못할 수도 있고 이는 뭐 즉각적인 손실로 뭐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각국의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 제한될 수도 있고 특히 정부가 자체 CBDC를 발행하거나 뭐 이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할 그런 경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융기관과의 연계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는 뭐 고정되어 있어도 리스크는 뭐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안전의 이름을 가진 뭐 변동성이 스테이블 코인의 뭐 본질이다. 이렇게 뭐 봅니다. 앞으로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또한 원화 스테이블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알트코인은 기술 실험을 이제 넘어서서 금융과 산업의 융합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AI나 IoT,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과 뭐 결합해서 웹3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발전할 거다. 예. 실제 사용 사례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뭐 결국엔 살아남겠죠. 규제 명확화,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함께 뭐 제도권의 알트코인 수용이 가속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들이 자체 토큰을 발행할 거고요.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알트코인의 실용성이 크게 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CBDC와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성과 효율성을 보일 거고요. CBDC는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무기로 뭐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형 디지털 경제의 시금석이 될 거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기관의 협력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결정될 거고요. 성공할 경우에 이제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주의의 뭐 실험장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사회의 혈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역사 변천사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라는 말보다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보 없는 디지털 화폐 선언하면서 최초로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가 됐고요. 2013년에서 2016년 그 정도 시기에 최초의 채굴자들 중심으로 생태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18년 정도 사이에 저도 많은 참여를 했었는데 ICO 열풍이 있었고요. 그때 알트코인이 확산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뭐 디파이 또는 NFT 시장이 성장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2022년부터 23년 정도에 제도권 진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쯤에 ETF가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2024년 정도 경에 이제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기관 자금이 대거 시장으로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명의 선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참여자는 내일의 개척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SEC에서 현물 ETF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이 되었죠.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따르면서 시장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수요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소성이 가치 상승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진입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장은 확산하면서 가치가 상승은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 주권을 원하는 이들이 선택한 미래 자산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시장에 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위크와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되면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일단 가상자산 3법의 통과는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이 이제 보호장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유도하는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이제 구축되면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되죠. 이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도 도움이 될 거고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가상자산 3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뭐 제도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진입을 뭐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중이고요. 정책은 억제 정책을 쓰기보다는 이제 뭐 채택의 문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떤 이유로 하락하게 될까요? 주요국가들이 있죠. 갑작스러운 뭐 규제 강화를 한다든가, 뭐 금지 조치를 한다든가, 비트코인 가격에 즉각적인 하락 압력을 이제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미국이나 뭐 중국, 그다음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급작스럽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이 뭐 발견이 된다든가, 뭐 주요 거래소가 해킹이 된다든가, 뭐 또는 이런 그 코인들의 스케일링 문제 등 기술적 이슈가 또 시장 신뢰도를 뭐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비트코인이 불가능한 얘기지만 뭐 해킹이 됐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런 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침체나 금융 시스템 불안정, 뭐 또는 달러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서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뭐 대형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나 또는 인위적인 시장 조작 또는 퍼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한다고 해서 이것이 위험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기회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가치의 변화 여부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아직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일까요? 안정 자산일까요?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위험 자산의 성격을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든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안전자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에 따라서 자산의 성격이 뭐 달라질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죠. 금과 유사한 뭐 희소성 그리고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금보다 높은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있고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ETF 승인, 뭐 기관 투자자 진입, 뭐 정부 차원의 뭐 이런 채택 등이 되면 비트코인은 진짜 안전자산으로 받게 될 거고요. 지금도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 성숙도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변화의 속도는 채택의 속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비트코인의 매도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각종 코인들을 사고 팔고 막 하면서 그 수익을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답변을 드린다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죠.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이 가장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굳이 제가 시장에서 뭐 비트코인 각종 코인을 사고 판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방식을 따를 것 같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방식의 클라우드 마이닝을 통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시장의 공포, 뭐 탐욕 지수 이런 거 뭐 참고해도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들, 뭐 이동 평균선이나 RSI나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술적 지표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뭐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이 항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보조 지표로만 활용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또 이 명확한 목표, 이런 투자 목표나 수익률 설정을 하고 그리고 목표 달성 시에 과감하게 또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와 같이 이제는 멀리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저는 타이밍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기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가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투자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인은 투자가 아니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뭐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진정한 투자는 생존을 우선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올인 투자는 극도로 위험하고 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뭐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죠. 투자의 기본 원칙은 잃어도 괜찮은 돈, 뭐 이런 것들 여윳돈으로 해야 하는 게 너무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위험군의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의 뭐 5에서 10% 정도 그런 적정한 비중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런 분야의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주식이나 뭐 채권, 부동산, 뭐 현금 등으로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중을 저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비중을 코인 쪽에 많이 두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는 저 정도로 크게 비중을 두기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적정 비중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인 투자는 극심한 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감정적 판단을 유발하죠. 그래서 뭐 가격 변동에 따른 심리적 압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판단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패닉 매도 이런 것들, 그리고 포모 매수라고 하죠. 매수로 이어질 수가 있고. 앞으로 단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2016년도에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그동안 경험을 통해 가지고 비춰봤을 때 가장 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란 3온, 1년은 춥고 3년은 이런 따뜻한 시절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2014년, 2018년, 2022년 이때를 크립토 윈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년마다 겨울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다가올 2026년이 저는 크립토 윈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동안은 꾸준히 코인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신고점을 찍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올해까지는 꾸준히 비트코인이 또는 코인들이 가치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6년이 되면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나 시장이 많이 커졌고 그만큼 변동성은 줄어들겠죠. 과거에 심지어 뭐 8, 90%까지 하락했었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26년이 되면 그런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답변 드렸던 올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채굴 수익성과 투자 타이밍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ETF 승인은 비트코인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ETF 승인 이후에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뭐 피델리티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크게 확대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투기 뭐 대상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뭐 장기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뭐 요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뭐 포트폴리오의 이제 필수 요소로 뭐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는 뭐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의 장기적 수요 기반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뭐 ETF 승인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의 다양성이 이제 증가했고 가격 발견 메커니즘이 이제 개선되었죠. 이는 전반적인 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ETF는 코인의 뭐 성인 의식과도 같은 더 이상은 이제 실험실이 아니라 이제 제도권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금리 인하 등 매크로 환경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제 기조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파고 뭐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을 하죠.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지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대안 자산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고요. 정치적 불안전성이 높아질수록 검열 저항성을 가진 이제 비트코인 가치는 더욱 이제 부각되게 돼 있죠. 금리나 통화 완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성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 비트코인의 제도적 수용 속도가 이제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참여를 가속화시키는 시장을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만 이 권력이 귀속되지는 않을 거다. 그것은 제도와 이념을 넘어서서 디지털 주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은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진입은 비트코인의 제도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자산운용 시장의 룰세터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뭐 안전한 수탁 서비스 그리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초기에 비트코인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중심이었죠. 이제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의 균형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러한 균형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극단적인 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요. 이들의 엄격한 실사 그리고 투자 결정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외곽 자산이 아니고 메인스트림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진입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편입의 대상이다. 과거에 2004년 금이 ETF 승인되고 난 후 10년 동안 성장했던 그리고 최고의 정점을 10년 만에 이제 찍게 되었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ETF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된 게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진입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작동하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이고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중앙집중적인 구조와 완전히 대비되죠. 비트코인은 국경과 정치적 경계를 초월하는 글로벌 화폐이고요. 국가 간 송금, 국제 거래에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법정 통화로 이제 채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비트코인은 신뢰 최소화 시스템이고 중개자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고 수학적 알고리즘과 합의 메커니즘에 기반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 기반 모델과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시스템의 적대자는 아니다. 그것은 권력 없는 화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대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비트코인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CBDC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죠. 기존 화폐 시스템의 디지털 확장판이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은 민간 주도 화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화폐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화폐다.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의 신용을 기반을 하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과 분산 네트워크 등의 이제 합의에 기반을 하죠. 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CBDC는 효율성과 통제를 그리고 비트코인은 자유와 검열 저항성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CBDC는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감시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반대에 자유를 위한 도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5년간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ETF 승인이 되면서 기관 자금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거 본격화됐죠. 반감기 효과가 이제 또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걸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뭐 지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국가 또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뭐 채택하기 시작했고, 결제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뭐 실용성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투기적 자산에서 실용적 자산으로의 전환을 이제 가속화하게 될 거다.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이제 증가하면서 변동성은 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이는 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이제는 촉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 시나리오로 뭐 예측을 한다면 한 20만 달러 정도 예측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50에서 100만 불 정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필한 책에도 이제 제가 넣기도 했는데 1사토시가 뭐 1불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의 가격은 뭐 당연히 예측할 수는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10년 안에 뭐 1사토시가 1불이 될 거다라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금과 유사한 뭐 희소성이나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뭐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친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자산으로 뭐 인식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금은 물리적인 안정성을 또 비트코인은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하게 될 거고요. 투자자들은 뭐 두 자산을 모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이 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인가요? 기본 개념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뭐 이런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이제 과정이죠. 채굴자들은 컴퓨터 파워를 이제 사용해서 복잡한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가장 먼저 해결하는 채굴자가 블록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채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뭐 핵심 메커니즘이고요. 채굴자들의 컴퓨터 파워가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네트워크 공격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이중 지불이라든가 복제 뭐 이런 것들 문제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채굴자들은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참여적 공증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래 유효성을 검증하고 뭐 블록체인 무결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과정을 또 관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거래 시에 비트코인을 두고 얘기하면 거래 시에 발생되는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을 또 쉐어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굴은 단순한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문명을 검증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참여적 공증자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일까요? 이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뭐 증가하고 있죠. 초기에는 뭐 일반 PC로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채굴이 뭐 이런 전문 에이직 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뭐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개인 채굴자들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채굴에는 막대한 전력이 또 소모가 되고요. 전기료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렴한 전력 접근성이 없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너무나 어렵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대규모 자금, 자본
뭐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이제는 산업으로 발전했고 대형 채굴장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굴자가 경쟁하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환경이 이제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 같은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참여적 공중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런 채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는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채굴은 어렵지만 클라우드 마이닝을 통해서는 누구나 이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할 수 있고요. 뭐 이것은 뭐 전문 채굴 기업이 인프라를 이렇게 개인들한테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소액으로 채굴에 참여하고 채굴 수익을 쉐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채굴하는 시대는 이제는 뭐 끝났습니다. 채굴 풀이나 뭐 이런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를 통한 간접 참여는 여전히 가능하고 앞으로도 시장은 더 확장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는 채굴 참여의 민주화를 다른 형태로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채굴이 어렵지만 이런 조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적 공중자로 얼마든지 참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는 이제 장비가 필요하죠. 뭐 H 장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H 장비는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된 장비예요. 일반 컴퓨터나 뭐 GPU보다 훨씬 비트코인 채굴에 효율적인 그런 장비고요. 최신 H 장비는 너무나 고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굴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굴은 많은 이제 또 전력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효율적인 뭐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고요.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을 선택해서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태양광, 뭐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채굴 소프트웨어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장비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시레이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이런 최적화 작업을 해 나가야죠. 그리고 초기에 직접 채굴을 하려고 한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거 감안해야 되고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 채굴 난이도 증가, 뭐 이런 것들, 전력 비용 상승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회수 기간이나 수익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인들은 직접 이렇게 채굴하는 것보다는 이런 클라우드 마이닝이나 채굴풀을 통해서 위탁 방식을 채택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마이닝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초기 비용도 줄이고 운영 부담도 이건 없죠. 예. 뭐 초기 비용이나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굴은 기술로 접근하기보다는 구조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굴은 진짜 모래성에 불과하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처음엔 채굴이 될지 모르지만 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이미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한다든가 이미 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마이닝 또는 위탁 채굴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굴 대신 채굴 관련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마라톤 디지털인가, 뭐 라이엇 블록체인, 뭐 이런 미국 증시에 이미 상장된 채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채굴 시설을 운영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이제는 받을 수 있어요. 채굴 기업들을 뭐 묶어놓은 그런 ETF 상품도 뭐 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뭐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채굴 산업 전반의 성장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채굴 관련 주식이나 ETF 투자는 직접 채굴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채굴 수익성과 또는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증권 계좌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채굴 산업 간접 투자는 뭐 선택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선택은 뭐 투자가 아니라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굴 대신 채굴 관련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반감기는 4년 주기로 이제 채굴 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요. 2009년 시작돼서 2012년, 16년, 20년, 24년 이렇게 반감기가 이제 있었죠.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인데요. 반감기 때마다 채굴자가 받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초기에는 50BTC 10분당 받기 시작해서 현재는 3.125 BTC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채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반감기는 이제 비트코인 신규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공급 충격을 가져오는데요.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같이 동반돼서 따라오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이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장이 늘 시작되어 왔고요. 이것은 공급 감소의 영향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감기를 굉장히 이제 사람들은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고 그 반감기는 위기가 아니라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굴자들한테는 경고가 될 수 있지만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비트코인 채굴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 채굴을 한다고 하고 채굴 수익성의 핵심은 전력 효율성이죠. 저렴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고 수력이나 태양광, 지열 이런 자연 발생 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에 채굴장을 설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전력 비용이 채굴 수익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최적화가 필수적이죠. 대규모 채굴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력 회사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전기 요금을 이제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또한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채굴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채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채굴자는 채굴풀에 참여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채굴풀은 여러 채굴자의 해시파워를 모아서 블록 보상을 획득할 확률을 높이죠. 획득한 보상을 이렇게 같이 분배해서 나눠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규모 채굴자도 일정한 수익을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즉시 판매하지 않고 일부는 보유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를 통해 해시레이트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채굴 장비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것은 전문 채굴 기업의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부담을 줄이면서 또 운영 비용도 줄이면서 채굴 수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을 단타 수익을 노리고 하는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시간과 인프라에 대한 신뢰 계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채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채굴 산업의 전망과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기준이 이제 강화되면서 채굴 산업은 에너지 소비 또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압력에 직면하고는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채굴이 그래서 중요해질 거고요. 이것은 채굴 비용 구조와 지리적 분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굴 기업들은 단순한 비트코인 생산자에서 전력 시장의 참여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잉여 전력 활용을 한다든가 그리드 안정화, 서비스 제공 등 전력 시장과 통합이 많아질 거고요. 이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거래하고 있는 파트너사도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원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풍력 발전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좀 뛰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채굴뿐만 아니라 이런 전력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I 산업이 이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고성능 컴퓨터 자원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채굴 산업과 자원 경쟁을 이제 초래할 수 있긴 한데 전력 비용 상승과 하드웨어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채굴자들은 뭐 이런 경쟁 환경에 이미 적응을 하고 있고 뭐 계속해서 적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굴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뭐 심장이죠. 탈중앙화를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고 뭐 채굴 집중화는 네트워크 보안과 뭐 탈중앙 원칙을 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채굴 분산화를 위한 노력이 이제 중요하고요. 소규모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제 클라우드 마이닝 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혁신이 계속될 거고요. 더 효율적인 에이직 설계할 거고 그리고 냉각 기술이 더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페어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또 시스템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채굴의 추가적인 뭐 경제성 이런 그리고 또 환경 영향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채굴은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신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뭐 이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건 결국 자유를 의미하는데 자유의 시스템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결국 채굴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10년 정도 클라우드 마이닝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요. 또 암호화폐 관련 교육이나 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마이닝 분야에 내내 한 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마이닝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마이닝 관련해서 비트코인 문명의 개척자들과 그 다음에 이 책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하라라는 두 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투기가 아닌 기술과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시장에서 경험한 그런 실전 경험들 노하우들을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집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미래 금융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 수익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절대 이런 생활비나 또 빌린 돈 뭐 이런 걸로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시기 바라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성공의 열쇠다라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 업데이트가 이제 필요할 텐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신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먹여주는 TV 많은 구독과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